자, 오늘은요, 이제 사랑과 이성인데요. 자, 지금 이 세계는 이제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고, 이제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이제 행동해야 되는 시대죠. 자, 그런 이 시대를 움직이고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뭐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도대체 뭘까? 이 저자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사랑과 이성.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동력이 사랑과 이성이라고 본 거죠. 너무 이제 글자가 흐리네요. 네,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이성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제 상극의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이성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원동력이 되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이성은요, 주로, 현재,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야. 사랑을 먼저 얘기하면 사랑은 이제 가족 관계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는 이제 주로 사랑, 그 다음에 이성보다는 이제 사랑이 더 먼저 이제 움직이는 필수 요소고요. 이성은 그 이외를 제외한 나머지 뭐 사회나 그 다음에 공동체나 뭐 그런 그 이외의 모든 대상을 할 때는 이성이 먼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주로 사랑이 작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성이 작용을 합니다.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대체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과 이성 두 가지가 현대 시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인데요.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 책에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랑과 이성. 자, 이성과 그다음에 사랑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성은 이익, 효율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서 읽으셨듯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이성은 일시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은 이기적입니다. 일단 나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은 이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이게 상반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는요, 이제 오늘 읽은 이 13장에서는 사실 이성 얘기는 좀 많이 안 하고요. 주로 이 13장에서는 주로 이 사랑을 이제 거의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대세가 아닌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아닌 이전의 시대, 즉 고대 시대, 고대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중세나 근대나 거의 고대 철학의 재성, 고대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 고대 철학을
이제 거의 현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고대 철학은 무엇을 가지고 정리를 했냐면요. 그 신화시대, 신화시대. 저희가 그 맨 처음 철학했을 때 그 생명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화시대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신들을 신되게 하는 배후의 일자를 찾는 게 고대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배후의 일자를 정리한 게 고대 철학인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 신화 시대를 그 가장 뛰어난 당시에 뛰어난 철학자들이 정리를 한 게 이제 고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바탕으로 고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사랑을 정리를 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플라톤의 책 중에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향연이 뭐냐면요. 저도 이제 읽어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스토리 라인에서 그 플라톤의 저작들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정말 현대 철학 거의 철학의 그 대세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그 원전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이 향연은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 그대로 파티를 벌린 거예요. 파티를 벌이다가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근데 주제가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각자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이 향연이라는 책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고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 향연에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어떤 사람이 이제 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플라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한 얘기가 굉장히 독특한데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특히 동성애자들 그리고 심리학에서 저희가 라캉 기억나시죠? 라캉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요거를 근거로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이거는 이 사람이 이미 얘기했다로 근거를 드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얘기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향에서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사실 대세가 아니에요. 정말 플라톤이 하고 싶었던 건 그 뒤에 나오는데 의외로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화를 근거로 얘기를 해요. 제우스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태양에서 살았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붙어서 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달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요, 여자와 여자가 붙어서 한 몸이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제우스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남자와 남자 이게 전체를 이제 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자, 남자와 남자, 동성애적인 모습이 전체의 3분의 2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이성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자와 남자끼리 또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사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제사 때마다 신들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신들에게 제사하고 신들을 찬양하라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우스가 이 사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이렇게 붙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켜서 지금의 사람의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귀는 이렇게 양옆으로 붙이고 눈 이렇게 붙이고 코하고 생식기는 뭐 가운데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에 따르면 원래는 남자와 남자 한 몸이었고 여자와 여자 한 몸이었는데 신에 의해서 강제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남자와 남자였던 사람은 남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도 여자였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던 사람은 서로 다른 성을 이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였던 사람은 남자를 그리워한 동성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동성애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원래 남자 한 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분리되면서 그리워하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뭐 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태생적으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이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래서 고대 시대는 동성애를 굉장히 이성애보다 가치 있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동성애는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레벨,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평가를 해서 그 동성애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특히 남성들이.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특히 동성애를 하는데 누구랑 주로 했냐면 어린 소년, 그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년과 그렇게 동성애를 많이 했대요. 자, 이 아리스토파네스에 따르면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부족한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충족시키려는 절박함이다. 그러니까 부족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파네스 플라톤에 따른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저자가 얘기한 거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또 다른 사랑의 정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가난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다. 사랑은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얘기한 또 다른 신화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아까 생일잔치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누구의 생일잔치냐면 아프로디테의 생일잔치였습니다. 미의 여신이죠. 근데 이 아프로디테의 생일잔치에 포로스라는 여신이 이제 초대됐습니다. 근데 포로스 여신의 뜻이 풍요라는
여신이 아니라 포로스라는 신이에요. 남자 신인데 풍요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한쪽 편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에, 아프로디테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는데 몰래 페니아라는 여신이 들어왔습니다. 이 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빈곤, 가난의 뜻입니다. 이 여신이 들어와서 참여했는데 잠들어 있는 포로스를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포로스 술 취해서 필름이 끊긴 포로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페니아랑 합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에로스입니다. 사랑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 안에는 풍요와 빈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가난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은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속시키는,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본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고대 철학에 따른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 고대 철학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랑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여기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이 사랑을 윤리의 차원으로 좁혀서 봅니다. 이제 사랑을 윤리와 연결시킨 거죠. 사랑을 윤리와 연결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책에 보시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레비나스라는 윤리학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비나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수용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대철학자죠. 독일에서. 근데 존재와 시간에서 우리가 존재 망각을 했다. 존재, 그러니까 즉 신적인 거죠.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이데거가 그 나치에 협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평생 그 하이데거를 어떻게 보면 발목 잡는 가장 큰 그 일이었죠. 우리로 치면 친일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치에 협조를 했어. 이건 거의 뭐 주홍 글씨나 다름이 없었죠. 근데 그 나치 협조한 거를 뭐 이제 나중에 후기에 들어서서 하이데거가 하게 됐는데 그걸 뭐 한편에서 무조건 뭐 변절자다 뭐 이렇게 낙인 찍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유태인이었던 레비나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 레비나스는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를 비판을 하면서 존재를 하이데거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존재 얘기하면서 악한 세력에 동조를 하는 건 그건 무슨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존재를 말하기 전에 하이데거 표현에 따르면 존재자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신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레비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가 먼저가 아니라 윤리가 존재를 앞선다. 윤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죠. 즉 존재를 얘기하기 전에 윤리부터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자신의 저서 타인의 얼굴이라는 이 책이 이 레비나스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저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요. 타인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았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나 행동, 서명, 계약이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이웃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이웃에게,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윤리이고 사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성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방황한 이 개인들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사실은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이 왜 사느냐? 왜 존재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에로곤을 먼저 찾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떤 에로곤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아랫대한 상태, 능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존재를 유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덕이고 선이라고 본 거죠. 레비나스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를 좀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이웃이 되게 하라. 사실은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은 윤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다시 한번 윤리가 중요함을 일깨워준 윤리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윤리 분야에서는 레비나스의 윤리 철학을 능가하는 철학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도 이제 이것을 기독교랑 연결시키면 교회에서 교회나 개인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사랑, 곧 우리 이웃, 그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을 말하기 전에 물론 신앙 얘기해야죠. 그런데 레비나스에 따르면 신앙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예를 든 분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미우라 아야코 아야코라는 소설가입니다. 작가입니다. 이분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잡화점, 오늘날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잡화점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파는 잡화점을 운영을 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 때문에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잡화점이 있는데 그 잡화점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인 미우라 아야코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건 너무 좋았는데 우리 때문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물건의 일부를 안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이거 없어요?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은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가게 아마 있을 겁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른 이웃의 가게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게도 살고 우리 가게도 살고 그 우리 가게에서 몇 개 안 판다 그래서 그 뭐 먹고 사는데 뭐 돈은 조금 덜 벌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덜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는 시간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을 썼냐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빙점을 써서 그 일본의 그 아주 우리로 치면 이상 문학상 같은 그런 이제 그 권위 있는 그 이제 공모전에 이 빙점을 제출을 했는데 1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오라 아야코의 삶이 레비나스가 말한 윤리적 삶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생님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오라 아야코의 빙점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그 원죄를 그 기독교적인 색채를 싹 빼고, 그러니까 그 용어를 빼고 기독교의 원죄를 가지고 다룬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명작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스토리라인 때 이 작품을 읽어보았고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 빙점 제목 그대로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됐고 그것이 이 작품 하나로 미우라 아야코는 세계적인 또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본인도 성공했죠. 뭐 자파점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작가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큰 타격을 받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만으로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웠던 특히 도시교회에서 그래도 시골교회는 그래도 오히려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도 여주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재정도 크게 타격 있지 않았고요. 성도님들도 자리자기 잘 지켜주셨고요. 근데 도시교회 특히 그 개척교회 또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았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아서 감사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어려움 겪는 교회들을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이 레비낫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